이 큰손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비중이 49%였어요. 근데 작년 그게 64%로 늘어났어요. 과거처럼 땅도 안 사, 상가도 안 사, 빌딩도 안 사.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빌딩을 대체하는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요즘 집값이 뭐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까지 이제 상승세가 확산하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지금 계속 집값이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집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지, 또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오늘 전문가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6층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뵐 예정인데요. 기자 출신으로 대한민국 금융권의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오늘 들어가서 만나서 부동산 시장 견해 한번 들어보고 향후 전망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박원갑 위원님 만나러 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셨어? 예. 뭐, 아니 왜 태우래? 네? 답답해, 답답해. 나 이게. 안녕하십니까? 일단. 아니 태우고 그 하라니까. 강남 집값 상승세가 뭐 강북, 경기 인근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런 이제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진보 정권의 집값이 올랐다는 경험치 혹은 학습 효과. 이게 이제 중첩돼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픈북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과거보다 정보가 이제 거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진 파마가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사실들을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행동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이제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도 같다 보면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사바나 기후 같아요. 그래서 폭우와 가뭄이 겹치는. 그래가 갑자기 확 됐다가 또 어느 날 또 거래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도입을 앞두고 빚내서 집 못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어떤 조바심리, 막판 수요로 이제 몰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이 지금 국민주택 규모가 반포에 지금 70억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미친 거죠. 네. 금을 발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안 할 텐데. 근데 과거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꼬마 빌딩을 살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꼬마 빌딩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막상 살려고 그러니까 이 공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꼬마 빌딩 살 거 봐야 강남 아파트 사자. 100억짜리 빌딩을 살 사람 입장에서 강남에 50억짜리 빌딩은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똑같은 에셋 파킹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가 오히려 빌딩보다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고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은 양도세 장특 공제가 80% 공제되거든요. 근데 빌딩은 15년에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강남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는 게 같이 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이게 겹쳐서 지금 하나의 아파트 광풍이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 편식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안 사죠. 다세대 안 사죠. 다가구 안 사죠. 빌딩도 안 사지.
그럼 그 돈들이 다 결국은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거대한 광풍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아니고서는 지금 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입니다. 네. 예. 위원님 주위에 이제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사례적으로도 좀 보이셨나요? 저는 직접 그거는 상대하지 못했고요. 제가 부동산 중개법인 네. 사장의 네. 말씀이 자기 고객이 강남 아파트를 살까 네. 아니면은 꼬마 빌딩을 네. 살까 고민을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주로 빌딩 중개법인 네. 사장이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조물주의 건물주니까 당연히 땅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뭐 빌딩이야 뭐 불패 아닙니까? 아파트보다 더 강한 불패입니다 하고 이분한테 이제 빌딩을 사드렸는데 근데 며칠 있다가 그 고객한테 항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저렇게 오르는데 왜 나보고 빌딩 사게 했냐고. 안 그래도 관리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갈등하다가 결국은 내가 빌딩을 샀는데 그 아파트 사게 놔두지 왜 그 빌딩 사게 했느냐라고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지금 이 큰손들이 과거의 투자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저희들 그 KB 부동산 보고서보도 나와요. 2020년도에 이 큰손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비중이 49%였어요. 근데 작년 조사인데 그게 64%로 늘어났어요. 15%포인트 늘어났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땅도 안 사, 상가도 안 사, 빌딩도 안 사.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하나의 일종의 빌딩을 대체하는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해해야 지금 강남의 이런 비싼 아파트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농경 시대는 논밭이었죠. 산업화 시대는 공장이었고 불과 10년 전에는 빌딩이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남 아파트가 하나의 부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공실이 심하고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창업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그 빌딩이 잘못 사면 이게 오히려 위험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아파트는 그런 리스크가 좀 덜 하잖아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어쨌든 아파트 들어갈 사람이 있죠. 아니면 자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게 맞물려서 이게 현상들이 나타났다. 뭐 단적으로 뭐 이제 강남하고 용산에 대해서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를 살 때 허가받아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살 때 허가받아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라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그걸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아파트. 지금 꼬마 빌딩들 뭐 청담동이나 이런 데 살 때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다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쪽 외곽에 가령 송파, 거연화, 마천동 그 아파트 살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강남이나 용산 같은 데 보니까 28가구짜리, 16가구짜리 이거는요 5년에 한 번씩 거래돼요. 요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아파트라는 이유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불패는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불패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모든 문제들이 바로 아파트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공화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고 상품으로 더 같이 보셔야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강남 아파트 쏠림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작년 말에 이제 전체 인구 20%가 이제 이른바 고령자들로 채워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보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 귀차니즘. 이제 세입자를 관리하고 월세 받고 귀찮아 그냥. 심플하게 그냥 아파트를 사놓고 마는 거지. 그런 어떤 인지적 어떤 그런 경향?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걸 생각하기 싫어하는 약간 인지구두쇠?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층에 월세 받는 거 요새는 퇴직자들이 그걸 안 해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퇴자의 꿈이 다세대 주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원룸주택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랫집에서 그죠 월세 받는 거였죠. 그래서 신도시의 점포 겸용주택이 은퇴자의 필수품이었단 말이에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새는 안 해요. 안 하고 지금은 오히려 쓸만한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뭐예요?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코인이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은퇴 카페들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땅 사겠다, 상가 사겠다, 다세대 사겠다, 아니면은 뭐 임대사 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뭐 배당주 사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립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큰 특징이 이 비대면 사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호노사피엔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이 가면 갈수록 고립화되고 소통도 꺼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이 고립화 시대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그 상승세 그리고 좀처럼 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특징이 농축된 현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강남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 단순하게 뭐 강남 불패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거를 이제 ATM기처럼 부동산 ATM기라고 보셔도 돼요.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편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부자라고 자랑하면 총 맞습니다. 어디 가서 부자라고 그래요. 동창회 회비도 더 내야 되잖아. 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부촌이 없죠. 우리나라 인위적으로 조성한 부촌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베버리힐스가 없어요. 정부가 그걸 못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북 옛날에 보면은 평창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성북동, 한남도 이렇게 가보면은 뭐예요? 부촌 바로 길 건너면 빈촌이에요. 구획화된 어떻게 보면은 부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집값이 올라서 그냥 부촌이 된 거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평등의식이 가기 때문에 남하고 일부러 구분짓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섞여 살려고 그래.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는 부라는 것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부는 과시가 아니라 향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하고 뭐가 우리 다르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는 게 강한 평등의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부를 그러면은 누리긴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이빙이라고 해요. 세이빙. 세이빙을 하는데 몰래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딩이라고. 이거 원래 케인스의 화폐 퇴장이라는 말 있죠. 예, 그거가 비슷한 말인데 퇴장은 퇴장인데 저장은 저장인데 몰래 저장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몰래 저장하듯이. 그럼 뭐예요? 저장하려면은 어때요? 나중에 꺼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황금성. 썩지 않아야 되잖아. 저장하면 안전성. 그럼 강남 아파트가 오랫동안 뭐요? 안전자산으로 검증받은 거잖아요. 오히려 거래량도 많아.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그죠? 그다음에 빌딩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아파트는 일종의 축장 어떤 행위로서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가 저렇게 난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도 표시한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지금의 확산세는 아까 DSR 그게 이제 강화되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어차피 살 거면 지금 빨리 사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붙으면서 강북 그다음에 경기 인근까지 이제 확산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간적 경로 확산 그 모형을 보면 확실히 강남이 오르면은 목동하고 과천하고 판교 분당 이 세 곳에서 결국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안에서 보면은 이런 물결 효과 혹은 풍선 효과 이런 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다를 뿐이지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방향성은 같아요.
지금 지방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강남이 일종의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일종의 안테나 같은 거예요. 네. 신호등 같은 거죠. 네. 제가 얼마 토제 일부 뭐 완화한다고 얘기가 들리니까 파주하고 평택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신호탄으로 일단은 뭐 강남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시장을 저는 갭매우기하고 순환매 장세로 봤거든요. 지금 통화량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도 낮아지죠.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돼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안 오른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제 생각에는 탈서울 내집 마련 그리고 풍선 효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요. 고점이 2021년 4분기거든요. 지금 3월 말 1분기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고점을 회복한 곳이 강남, 서초, 용산, 그 다음에 과천 요 지역이에요. 근데 나머지 지역을 보면은 워낙 이게 초양극화 양상이 빚어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떨어진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경기도 양주 마이너스 28%, 오산 26%, 의정부 24%, 의왕 23%, 군포 22%, 고양 21%, 광명 20%, 인천 연수구 25.5%, 계양구 23%, 상계동 그게 노원구죠.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마이너스 21%.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낮거나 저평가된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을 거다. 물론 2017년이나 21년처럼 막 상급직 할 것 없이 막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장세는 아니지만 집값 확산 상승세가 어쨌든 강북이나 어쨌든 뭐 그래도 좀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 웬만한 동네에는 좀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